혹시 그런 회의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한 시간 내내 진짜 모두가 열심히 자기 말만 하다가 끝났는데, 그래서 뭘 하기로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회의요? 아니면 뭐 친구랑 한참 얘기했는데, 뭔가 대화가 계속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겉도는 느낌 받을 때도 있고요. 아, 정말 흔한 경험이죠. 우리 모두 하루에도 몇 번씩 겪는 일이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자료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좀 뜬금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바로 한국어 교육과정, 그러니까 학생들 가르치는 듣기, 말하기 영역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 자료들이에요. 네, 맞아요. 처음엔 저도 아니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지 싶었거든요. 근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와, 우리 모두의 일상적인 소통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그런 놀라운 통찰이 숨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거예요. 대화 속에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뭐랄까 소통의 방관자가 아니라요. 방관자? 네? 막힌 대화를 뚫어주고 갈등을 해결하는 의미를 만들어가는 참여자로 거듭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이 내일 아침 회의에서 혹은 오늘 저녁 가족과의 대화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열쇠들을 이 자료들 속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먼저 듣기에 대한 고정관념부터 좀 깨야 할 것 같아요. 보통 잘 듣는다고 하면 그냥 입 다물고 상대방이 말 끝낼 때까지 조용히 있어주는 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자료들은 그건 진짜 듣기가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그저 소리가 귀를 스쳐 지나가게 두는 수동적 청자의 태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듣기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심지어는 창조적인 과정에 가깝습니다. 캐롤이라는 학자가 듣기를 청자가 목적에 따라 의미를 적극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했어요. 의미를 구성한다. 네, 즉 화자가 의미의 100%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청자가 화자의 말, 표정, 그 상황을 종합해서 아,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구나 하고 의미를 완성해 나가는 주체라는 겁니다. 와, 듣는 사람이 대화의 공동 창작자라는 거네요? 그럼 이 적극적인 듣기, 그러니까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냥 열심히 집중하면 되는 건가요? 그보다 좀 더 체계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 첫 번째는 표면적 이해 단계예요. 말 그대로 상대방이 사용한 단어, 문장의 뜻을 파악하는 거죠. 아, 그건 우리가 보통 듣는다고 할 때 생각하는 바로 그 단계네요. 일단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듣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대화가 여기서 멈춘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요? 바로 심층적 이해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단어의 뜻을 넘어서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숨겨진 의도, 감정 상태, 가치관, 그리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맥락까지 추론해내는 거예요. 추론이요? 마치 탐정이 단서를 가지고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저런 말을 할까? 저 단어 선택에 어떤 감정이 묻어 있을까? 진짜로 원하는 건 뭘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과정이죠. 이게 빠지면 우는 그냥 표면적인 단어에만 반응하게 되고 바로 거기서 오해가 싹 트는 겁니다. 아, 이제야 그 수많은 다툼들이 이해가 되네요. 상대방은 위로가 필요해서 나 너무 힘들어 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 표면적인 단어만 듣고 해결책을 준답시고 그건 이렇게 했어야지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요. 바로 그거죠. 저는 듣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심층적 이해 단계에서 완전히 실패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추론이 끝나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재발화로 이어집니다. 내가 이해하고 추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질문이나 공감을 표현하면서 다시 대화에 참여하는 거죠. 아하. 이때 비로소 듣는 사람은 단순히 듣는 사람에 머무는 게 아니라 대화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제2의 화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청자는 잠재적 화자인 셈이죠. 듣는 사람이 제2의 화자라니, 와,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특히 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나 협상 같은 자리에서는 이런 심층적인 듣기, 그러니까 비판적 듣기 능력이 성패를 가를 수도 있겠네요. 상대방이 제시한 데이터의 이면에 숨은 의도가 뭔지 파악하는 게 핵심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은 듣기 교육이 단순히 받아쓰기 같은 걸 가르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듣는 사람의
주도성과 추론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듣기라는 엄청난 슈퍼파워를 우리가 장착했다고 칩시다. 1대1 대화에서는 이제 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여러 사람이 끼어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회의실처럼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정말 혼돈의 카오스가 펼쳐지죠. 맞아요. 개개인의 듣기 능력이 좋아도 그룹 전체의 역학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다행히 이 자료들에는 그 혼돈을 정리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별 대처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칠 3가지 최악의 상황과 그 해결책을 한번 살펴보죠. 정말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 상황은 뭔가요? 바로 대립 상황입니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자칫하면 논리 싸움이 아니라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직전의 그 순간이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보통 그럴 때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더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때 주도성을 띤 청자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바로 의견의 다른 점이 아니라 같은 점을 먼저 찾아서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점이 아니라 같은 점이요? 네. 예를 들면 A팀장님 의견과 제 의견이 세부적인 실행 방안은 다르지만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목표 자체는 완전히 똑같네요. 이렇게 말이죠. 와,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우리는 보통 다른 점을 격파하는 데만 집중하는데 오히려 같은 점을 먼저 확인해서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일단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면 그 다음엔 다른 의견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A팀장님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 짚어주셨네요. 이렇게 상대의 입장을 일단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해 주는 거군요. 네, 이것만으로도 감정적인 대립은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정말 현명한 방법이네요. 그럼 두 번째 최악의 상황은 뭔가요?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괴로운데 바로 답보 상황이요.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같은 얘기만 맴돌거나 아니면 아예 모두가 침묵에 빠져버리는 그 순간. 그 숨막히는 정적 다들 아시죠? 이때는 2가지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먼저 논의가 계속 맴돌고 있다면 누군가 교통정리를 해줘야 해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중 합의된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는 겁니다. 요약이요?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한 바로는 우리가 마케팅 방향은 A안으로 가기로 합의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확인한 뒤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A안의 구체적인 예산을 논의하면 어떨까요? 라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는 거죠. 멈춰있는 논의의 바퀴를 살짝 밀어서 다음 칸으로 굴려주는 역할이네요. 흩어져 있던 논의를 정리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 모두가 침묵에 빠졌다면 그건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의 틀에 갇혀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는 판을 흔드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볼 수는 없을까요? 혹은 만약 우리가 경쟁사 직원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할까요? 이렇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서 생각의 물꼬를 터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은 일탈 상황이네요. 논의가 주제에서 벗어나 산으로 가거나 몇몇 사람이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하는 경우죠. 이건 정말 회의의 효율을 갉아먹는 주범이죠. 이때는 너무 공격적이지 않게 하지만 단호하게 개입해야 합니다. 사회자든 다른 참여자든 잠깐만요.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지만 지금 우리의 원래 논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하면서 논의 복귀를 유도해야 합니다. 의식을 쓰는 게 좋습니다. 오호님은 조용히 듣고 계신데 방금 나온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와 같이 직접 질문을 던져서 발언권을 주는 거죠. 이건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의견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존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이 모든 기술들의 바탕에는 공통적인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비판을 하더라도 당신 생각은 틀렸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태도요. 정확합니다. 자료에 나온 건설적인 비판 방법이 딱 그렇더라고요. 그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네요. 대신 생각은 정말 좋은데 현실적으로 실행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방식이요. 맞아요. 좋은 점을 먼저 인정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말하거나 너무 추상적이네요. 대신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구체화한다면 정말 완벽한 방안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비난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협력자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모든 생산적인 대화의 핵심입니다. 오늘 정말 의외의 자료, 교육과정 연구 자료를 통해 소통의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 본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딱 두 가지가 머리에 남네요. 첫째, 듣기는 수동적인 수신이 아니라 상대의 숨은 의도까지 파악해서 의미를 완성하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라는 것. 네, 그리고 둘째, 성공적인 토의는 단순히 내 주장을 강하게 하는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대립, 답보, 일탈 같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기술에 달려 있다는 것. 이제 여러분의 다음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대의 말을 들을 때 반박할 말을 생각하기 위해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추론하기 위해 듣고 계신가요? 그룹 대화가 막혔을 때 그 어색한 침묵을 깨고 상황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그 한마디를 던질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소통에 아주 작은 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자료에서는 우리가 속한 세대, 직업, 지역 같은 담화 공동체에 따라 듣고 말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소통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소통이 일어나는 맥락, 즉 그 판에 보이지 않는 규칙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직장, 친구 모임에는 어떤 암묵적인 대화의 규칙이 존재하나요? 그리고 그 규칙은 누구에게는 편안하고 또 누구에게는 불편한 소통을 만들고 있진 않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 바로 국어과 교육과정인데요. 솔직히 처음엔 교육과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딱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국어 시간이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금의 아이들은 읽기를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교육의 무게중심이 단순히 글자를 읽고 뜻을 파악하는 뭐랄까 해독에서요. 이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이해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정보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소비자가 아니라 비판적으로 질문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독자, 그런 독자를 길러내고 싶다는 거대한 목표가 깔려 있는 거죠. 생각하는 독자라? 와, 멋진 말이네요. 그럼 그 첫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자료를 보니까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가장 먼저 요약하기를 배우더라고요. 이건 뭐 저희 때도 했던 거라 익숙한데 내용을 보니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름은 같지만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글의 핵심 문장을 찾고 불필요한 내용을 지우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 집중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왜 요약하는가, 즉 읽기 목적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읽기의 목적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공부를 위해서 교과서를 요약할 때랑 친구한테 영화 줄거리를 설명해 주려고 요약할 때 필요한 정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전자는 핵심 개념이나 정의가 중요할 거고 후자는 반전이나 재미있는 장면이 중심이 되겠죠. 이처럼 목적에 따라 요약의 내용과 방식이 달라진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요약이 단순한 숙제가 아니라 삶에서 진짜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아, 그렇게 접근하니까 훨씬 실용적이네요. 요약이 그냥 글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내 필요에 맞게 정보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되는 거군요. 자료에 나오는 도해 조직자 같은 것도 그런 맥락이겠고요. 바로 그거죠. 마인드맵처럼 글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정보들 사이의 관계가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목적에 맞는 핵심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기계적인 규칙 암기가 아니라 생각의 도구를 손에 쥐어주는 방식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글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내용을 정리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 다음 단계는 훨씬 어려워 보이는데요. 글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은 걸 읽어내는 추론하며 읽기로 넘어가더라고요. 사실 이게 현대 읽기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솔직히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해요. 작가의 숨은 의도를 파악해라라고 하면 자칫 정답이 없는 상상력 테스트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10대 초반 아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가르친다는 거죠? 뭐랄까,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지 않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는 추론을 근거 있는 추측으로 정의해요. 근거 있는 추측이요? 독자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싶은 걸까 하고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 생각엔 이럴 것 같아가 아니라 그래 이런 표현들을 보니 작가는 이런 의도를 가진 것 같아 라고 근거를 들어 말하게 하는 거죠. 아하, 느낌이 아니라 증거 찾기에 가깝군요. 자신의 해석을 글의 내용으로 뒷받침하는 훈련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렇게 파악한 작가의 관점과 내 생각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나는 이 의견에 동의하는가? 혹시 작가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를 마냥 수용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대화하는 태도를 기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의 첫걸음입니다. 듣고 보니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 같네요. 교육과정이 더 이상 종이책만 다루지 않는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복합 양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처음엔 좀 어려운 말인가 싶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아주 익숙한 것들입니다. 문자, 이미지, 소리, 영상 같은 서로 다른 양식들이 결합된 모든 콘텐츠를 말해요.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 인터넷 뉴스 기사, 심지어는 배달앱의 메뉴 화면까지 전부 복합 양식 텍스트인 셈이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우리 주변에 온통 복합 양식 텍스트뿐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읽는다는 건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내용의 사실관계나 신뢰도를 따지는 것뿐만 아니라 표현 방식은 과연 적절한가까지 평가하도록 배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온라인 뉴스 기사를 본다고 해보죠. 자극적인 제목과 본문 내용, 그리고 함께 실린 사진이 과연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지 아니면 독자의 감정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관계를 따져보는 겁니다. 광고라면 화려한 이미지와 세련된 카피, 배경음악의 조합이 어떻게 우리에게 특정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지 분석해보는 거고요. 특히 자료에서 인상 깊었던 건 그런 표현 방식에 혹시 특정 성별이나 인종,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차별적인 시선이 담겨 있지는 않은지까지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었어요. 미디어를 그냥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사회적, 문화적 메시지까지 해독하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미디어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투명한 창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편집되고 재구성된 결과물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단순히 표현 방식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까지 파고들더군요. 정의, 예시, 비교 같은 설명 방식이나 연역, 귀납 같은 논증 방식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평가하는 훈련도 하던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도 예전과는 접근법이 달라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같은 교과서적인 3단 논법의 타당성을 배우는데 그쳤다면요. 지금은 훨씬 현실적인 문제에 이걸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이죠? 가령 10명 중 9명의 의사가 추천하는 치약, 이런 광고를 봤다고 해봅시다. 이 주장을 고지고대로 믿는 대신에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도록 가르칩니다. 그 10명의 의사는 어떻게 선정됐지? 연구비는 누가 지원했을까? 나머지 1명은 왜 추천하지 않았을까? 비교 대상이었던 다른 제품은 뭐였을까? 이런 식으로 주장의 근거가 된 사실 자체의 객관성과 논리적 연결 과정에 흠은 없는지, 혹시 불리한 정보는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았는지 꼼꼼히 따져 묻게 하는 거죠. 와, 이건 거의 탐정 수준의 분석인데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교육의 목표가 정말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교실이 현대 인터넷을 항해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장이 되는 셈이에요. 이건 단순히 가짜 뉴스 가려내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고리즘, 광고, 정치적 메시지들이 어떻게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교묘하게 우회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이걸 이해하고요. 거기에 맞서는 일종의 정신적 방화벽을 다음 세대에게 만들어주려는 시도인 거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길러주는 것. 이게 바로 디지털 시민교육의 핵심입니다. 정말 중요한 능력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기초 체력을 다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이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게 되나요? 자료를 보니 자기 선택적 읽기와 주제 통합적 읽기라는 개념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중학교까지가 읽기 능력을 배우는 단계였다면 고등학교부터는 읽기를 활용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기선택적 읽기는 말 그대로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에 맞는 책이나 자료를 스스로 찾아 읽게 하는 겁니다. 억지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분야의 글을 읽을 때 학습 동기랑 몰입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활용한 거죠. 그리고 주제 통합적 읽기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고요. 맞습니다. 하나의 화제에 대해 일부러 서로 다른 관점이나 형식을 가진 여러 자료를 함께 읽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라는 주제가 있다면 과학적 데이터를 담은 연구보고서, 환경운동가의 주장이 담긴 칼럼, 그리고 기후재난을 다룬 소설을 동시에 읽어보는 식이죠. 아, 그렇게 하면 한 가지 관점에만 매몰되지 않고 훨씬 입체적으로 주제를 이해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여러 목소리를 비교하고 종합하면서 자신만의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도 단 하나의 정답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걸 자연스럽게 배우는 과정이죠. 이를 통해 편견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관점을 단단하게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읽고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독서 토론이나 발표, 포트폴리오 제작 같은 사회적 독서 활동을 굉장히 강조하던데요. 혼자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사회적인 소통을 통해 완성된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읽고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 설명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내 생각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더 정교하게 다듬어가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독서가 개인의 성장을 넘어 공동체를 연결하고 발전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듣다 보니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읽기 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료는 그 목표를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 함양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면서 편향되지 않은 태도를 기르고 나와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배우고 나아가 독서를 통해 불평등이나 차별 같은 우리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에 참여하는 경험까지 이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읽기 교육의 최종 목표인 셈입니다. 단순히 글 잘 읽는 기술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생각하는 시민을 키워내겠다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단순히 글자를 해독하고 요약하는 기초 단계에서 시작해서 온갖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마침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도구로까지 독서를 활용하는 이 거대한 여정을 따라와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국어 시간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네요. 네, 이 교육과정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왜곡되거나 편향된 해석을 막기 위해서 맥락이 잘린 짧은 글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된 글을 읽는 경험을 거듭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부분만 보면 오해하기 쉽지만 전체 맥락 속에서 읽을 때 비로소 글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죠. 그러다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더군요. 소셜미디어의 짧은 피드와 자극적인 헤드라인, 단편적인 정보의 파편이 넘쳐나는 우리의 일상에서 과연 우리는 이 교육과정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려는 그 깊고 맥락적인 읽기를 스스로 실천하고 있을까요? 이번에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네요. 네. 한국 중고등학교의 국어 쓰기 교육 과정에 대한 문서들인데 읽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알던 국어 시간이 맞나 싶더라고요. 아, 그렇죠. 단순히 맞춤법 배우고 독후감 쓰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거의 뭐랄까 21세기 디지털 시민 양성 계획처럼 보일 정도예요. 대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려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들의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미래 사회에서 글쓰기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교육계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죠. 아, 미래 사회에서의 글쓰기요?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내용은 바로 이 교육 과정의 큰 그림이에요. 단순히 글 쓰는 기술을 넘어서 어떻게 디지털 세상에서 소통하고 또 윤리적인 책임을 지고 심지어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시킬 것인가. 와,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들여다볼 겁니다. 듣기만 해도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사실 요즘 세상에 글이라는 게 종이 위에 박힌 까만 글씨만을 의미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유튜브 대본, 인스타그램 피드, 심지어는 이모티콘이나 짤까지 전부 글쓰기의 영역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첫 번째 단추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바로 복합 양식 자료의 활용입니다.
복합양식 자료요.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말해서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사진, 영상, 소리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동원하라는 뜻이죠. 네, 정확해요. 중학교 교육과정 문서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과거의 글쓰기가 오직 문자라는 단일 도구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영상, 이미지, 사운드, 하이퍼링크 같은 다양한 도구를 자유자재로 엮어서 자기 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아하. 예를 들어 환경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쓴다고 한번 해보죠. 네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신문 기사 베껴 쓰고 줄글로만 빽빽하게 채웠을 텐데요. 그렇죠. 저도 학창 시절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든 분량 맞추는 게 중요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직접 찍은 동네 하천의 오염 영상 클립을 삽입하고 관련 통계 자료는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와. 전문가 인터뷰 음성을 QR코드로 연결하는 식이죠. 어떤 매체가 자기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할지 스스로 판단하고 구성하는 능력. 이게 바로 교육의 핵심 목표가 된 거예요. 사실상 모든 학생을 1인 미디어 제작자로 키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와, 이건 단순히 글쓰기 교육이 아니라 거의 콘텐츠 제작 교육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같은 문서에서 디지털 소양이라는 말도 함께 나오던데 결국 이런 복합적인 자료를 다루는 능력이 미래의 문해력, 그러니까 디지털 소양의 기본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보를 소비만 하는 수동적인 사용자가 아니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능동적인 생산자로 키우는 것. 생산자요? 네, 이게 첫 번째 변화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온갖 이미지나 영상을 막 가져다 쓰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내가 만든 건지 남이 만든 건지 출처는 어딘지. 네, 맞아요. 심지어 이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같은 문제들이요. 이런 윤리적인 부분도 당연히 다루고 있겠죠. 예리한 지적이세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인 쓰기 윤리와 언어 공동체로 넘어가게 되네요. 아, 자료를 보면 기술을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그 기술을 사용할 때의 책임감을 강조하는데 정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쓰기 윤리라고 하면 보통 표절하지 마라 정도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문서들을 보니까 훨씬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적 윤리랑 사회적 윤리를 구분해서 가르친다는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사회적 쓰기 윤리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저작권을 존중하는 것, 즉 타인에게 정직한 글쓰기를 의미해요. 네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인적 쓰기 윤리를 강조하는데 이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글쓰기를 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요? 네, 경험을 부풀리거나 생각을 거짓으로 꾸미지 않고 진솔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태도를 가르치겠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정말 새로운 접근인데요. 글쓰기 시간에 거의 철학이나 인성교육을 하는 느낌이에요. 내 자신에게 솔직해라라니. 이게 왜 중요해지는 걸까요? 소셜미디어 시대를 생각해보면 쉬워요. 모두가 자신을 이상적으로 포장하고 있어 보이는 글을 쓰는 세상이잖아요. 아, 맞아요. 이런 환경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왜곡 없이 표현하는 훈련은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자기 글이 속한 언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게 만들죠. 아, 언어 공동체라는 개념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나오더라고요. 처음엔 좀 추상적으로 들렸는데 방금 하신 말씀과 연결하니까 조금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언어 공동체를 쉽게 비유하자면 일종의 코드 스위칭을 배우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코드 스위칭이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게임 커뮤니티에서 친구들이랑 쓰는 말투와 어휘가 있잖아요. 있죠. 그게 하나의 언어 공동체예요. 반면에 시청에 민원을 넣는 글을 쓸 때는 전혀 다른 문법과 톤을 사용해야 하죠. 그것도 또 다른 언어 공동체고요. 아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쓰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공동체의 규칙과 맥락에 맞게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실용적인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글 하나가 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혐오 발언처럼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사회적 책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자료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는 고립된 필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화된 필자로 성장시키는 게 목표인 셈입니다. 듣고 보니 글쓰기 교육이 개인의 표현을 넘어서 공동체 속에서의 역할까지 가르치고 있네요. 이런 공동체 의식은 자연스럽게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마침 다음 주제가 바로 사회적 쟁점 다루기네요. 네, 정확히 연결됩니다. 자신의 글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달은 학생들에게 이제는 실제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보라고 하는 단계죠.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보면 단순히 내 생각을 써다 이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논증의 요소를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는 대목에서 깜짝 놀랐어요. 주장, 근거, 이유를 명확히 하고 심지어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까지 구성하라고요. 네네. 이건 거의 대학 수준의 논문 쓰기나 법정 변론 준비 아닌가요? 사실상 그렇죠. 이건 단순한 찬반 토론을 넘어서 민주사회의 공론장에 참여하는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훈련이에요. 아, 가짜뉴스와 감정적인 선동이 넘쳐나는 시대에 논리와 근거에 기반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이론처럼 쉬울까요? 고등학생들한테 예상 반론까지 생각해서 글을 쓰라고 하는 게 너무 이상적인 목표는 아닐까요? 물론 쉽지 않은 목표죠. 교실에서 이게 정말 가능할지 좀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교육과정은 추상적인 사회 문제 대신 학생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제로 삼으라고 제안해요. 아, 지역사회 문제요. 네,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청소년 문화 공간 부족 문제나 학교 앞 불법 주차 문제 해결 방안 같은 것들이죠. 아, 그렇게 접근하면 훨씬 현실적이네요. 자기 삶과 직접 연결된 문제니까 동기부여도 확실히 되고요. 그렇죠. 글쓰기가 그냥 숙제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 동네를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해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글쓰기를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성공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학생은 나중에 성인이 되었어도 사회 문제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글쓰기 교육의 최종 목표는 결국 결과물이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을 키우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주제인 과정 중심의 협력적 글쓰기가 바로 이 점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완벽하게 잘 쓴 글 한 편을 제출하는 것보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성장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특히 공동보고서 작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사실 현실 세계의 많은 중요한 문서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잖아요. 그럼요. 회사 제안서나 연구 보고서처럼요. 그런데 조별과제 하면 다들 안 좋은 기억 하나씩은 있잖아요. 꼭 무임승차하는 사람도 있고요. 맞아요. 하지만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협력적 글쓰기는 바로 그 갈등과 조율의 과정 자체를 학습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아, 그 과정 자체를요? 네. 서로 다른 의견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는지,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고 책임을 지는지, 또 막히는 문제를 어떻게 함께 해결하는지를 배우는 거죠. 혼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사회적 기술이에요. 그러고 보니 상위의 인지라는 개념도 나오던데요.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능력이라고 설명되어 있던데 이게 협력하는 과정에서 더 잘 길러질 수 있겠네요? 정확해요. 상위인지는 쉽게 말해서 생각에 대한 생각이에요. 생각에 대한 생각이요? 내가 지금 왜 글이 안 써져지? 자료가 부족한가? 주장이 불분명한가? 하고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능력인데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훨씬 더 객관적으로 자기 문제를 파악할 수 있죠. 아, 네 주장은 좋은데 근거가 좀 약한 것 같아. 같은 친구의 피드백이 바로 상위 인지를 자극하는 아주 효과들인 도구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혼자 쓰는 고독한 작가가 아니라 함께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작가를 길러내는 거네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눈 4가지 변화가 전부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네. 사회화된 필자라는 키워드로 모든 것이 관통되죠. 자, 오늘 보내주신 교육과정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보니 한국의 국어 쓰기 교육이 정말 엄청난 변신을 하고 있다는 게 명확해지네요. 네. 단순히 문장력을 키우는 걸 넘어서 변화무쌍한 디지털 세상에서 자기 목소리를 책임감 있게 내고 논리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며 타인과 협력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윤리적인 태도로 소통하며 공동체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함께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드는 능력, 이 모든 것이 미래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핵심 역량과 정확히 일치하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 자료들은 글쓰기 평가는 결과물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의 실제 글쓰기 과정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요즘 챗 GPT 같은 인공지능 글쓰기 도구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럴듯한 글이 뚝딱 나오는 시대가 됐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과정에 대한 성찰, 윤리에 대한 고민, 그리고 협력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경험이 AI는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글쓰기 능력을 정의하고 평가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중요해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조금 특별합니다. 네. 바로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그중에서도 문법 영역에 대한 설명 문서인데요. 혹시 학창 시절의 문법 시간 떠올리면 어떤 기억이 나세요? 아무래도 좀 딱딱했던 기억이 많죠. 맞아요. 저는 아직도 막 불규칙 활용이니 사동, 피동, 머리 아프게 외웠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이걸 대체 왜 배워나 싶고 그냥 시험 보려고 달달 외웠었죠. 다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문서를 들여다보니까 와, 요즘 학생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국어를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교육과정 문서를 통해서 미래 세대가 언어를 어떻게 배우는지, 또 언어를 통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도록 교육받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짚어보는 겁니다. 네. 단순히 무엇을 배우나가 아니라 왜 그렇게 배우도록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말이죠.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그 왜라는 질문이 정말 핵심입니다. 이 문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이 바로 그거거든요. 철학이요? 네. 언어를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처럼 다루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는 유기체로 본다는 겁니다. 살아 숨쉬는 유기체? 그래서 최종 목표는 학생들이 단순히 문법 지식을 외우는 걸 넘어서 이건 내 언어고 내가 책임감을 갖고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체의식을 갖게 하는 데 있는 거죠. 와, 주체의식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도 바로 그 문법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건 명사, 저건 동사 이렇게 칸에 맞춰 분류하고 외우는 게 전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걸 완전히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문서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품사가 우리 주변의 국어 자료를 분석하는 기초적이고 유용한 도구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도구라는 표현에 방점이 찍힌 겁니다. 도구. 네. 시험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매일 접하는 글과 말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도구로 문법을 쓴다는 개념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법률 문서 하나랑 친구들끼리 나눈 메신저 대화록을 딱 주고 품사를 분석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 그거 진짜 재밌겠는데요? 법률 문서에는 엄청 딱딱한 명사나 한자어가 많을 거고 친구들 대화에는 감탄사나 부사, 신조어가 훨씬 많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단어의 분포나 빈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글의 종류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단어의 종류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군요. 문법이 그냥 암기 과목이 아니라 실제 언어 현상을 탐구하는 아주 실용적인 학문이라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법은 정답을 맞히기 위한 게 아니라 뭐랄까 일종의 탐정 도구가 되는 셈이네요. 탐정 도구요. 네,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이 글이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분석하는 렌즈처럼요. 제가 학창 시절에 이런 걸 배웠다면 문법 시간이 훨씬 재밌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탐정 도구라는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그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언어 현실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죠. 언어 현실하니까 요즘 인터넷만 봐도 진짜 매일같이 새로운 말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죠. 어쩔 TV 같은 유행어부터 시작해서 온갖 줄임말까지 이런 변화를 학교 교육이 어떻게 따라갈까 늘 궁금했는데 이 문서에 답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날 국어 환경이 다변화됨에 따라 기존의 단어의 짜임에 부합하지 않는 새말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음을 이해한다고요. 이건 사실상 언어가 교과서 밖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정해진 문법 규칙에 맞지 않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규정하는 경향이 강했죠. 맞아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언어 환경이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단어가 만들어지는 원리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 새로운 단어가 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을까? 그 배경을 탐구하게 하는 거죠. 아, 그럼 단순히 이건 신조어야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신조어가 어떤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탄생했는지까지 파고들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요즘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외국어에서 온 말이 정말 많잖아요? 네, 엄청 많죠. 이 문서에서는 그런 말들의 적절성을 학생들이 직접 평가해보고 더 좋은 우리말로 다듬어보는 활동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싱크홀이라는 단어를 땅꺼짐으로 바꿔 쓰는 것처럼요. 아,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무조건 새말을 배촉하거나 수용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동시에 고유어가 가진 가치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고요. 그렇군요. 언어의 역동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말의 뿌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아주 절묘한 균형 감각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규칙을 배우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그 규칙이 적용되는 현실, 그리고 그 규칙이 어떤 효과를 낳는지까지 파고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저는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에 대한 내용이 정말 소름 돋았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문법의 차원을 넘어서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교육 과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하이라이트. 소위 비판적 문식성이라고 부르는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비판적 문식성이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네, 좀 그렇죠. 쉽게 말해서 글을 곧이곧대로 믿는 게 아니라 이 글은 누가 어떤 의도로 썼을까 하고 한 번 더 의심하고 따져묻는 능력입니다. 아, 행간의 의미를 읽는 힘.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에 나온 피동 표현의 용법을 보면 이래요. 첫째, 행위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 네. 둘째, 행위의 주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싶을 때. 그리고 셋째,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런 원리를 먼저 배웁니다. 거기까진 저도 학창 시절에 배운 것 같아요. 토끼가 사자에게 먹혔다 하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아, 이 지식을 실제 미디어 텍스트에 적용해보는 거죠. 가령 뉴스 헤드라인에 대규모 금융비리가 적발되었다 라고 쓰여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네. 과거의 문법 교육이라면 아, 적발되다는 피동 표현이구나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군요. 바로 그렇죠. 누가 적발했지? 검찰인가? 언론인가? 왜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을까? 혹시 주체를 숨김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목표인 거죠. 와, 뭐라고 밝혀졌다? 뭐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표현들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들리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신뢰가 가죠. 하지만 사실은 책임의 주체를 교묘하게 숨기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국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죠.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주는 거네요, 정말. 인용 표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느냐, 간접 인용하느냐, 아니면 전체 발언 중에 특정 부분만 교묘하게 잘라서 인용하느냐에 따라 원래 의도가 완전히 왜곡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SNS나 뉴스에서 겪는 일이잖아요. 네. 궁극적으로는 정보의 원천을 따져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사태에 대한 필자의 입장과 태도를 읽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은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민주시민으로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소비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소양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듣다 보니까 이 교육의 범위가 개인의 언어 사용을 넘어서 사회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네, 맞아요. 가장 놀라웠던 건 다문화 사회나 남북한 언어 이질화 같은 이런 거대한 사회적 의제를 문법 교육 안에서 다룬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거든요. 언어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또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으니까요. 언어 공동체 자체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교육이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배우게 되나요?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의 자녀나 북한 이탈 주민처럼 우리와 다른 언어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배우고요. 특정 집단의 언어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관용적 태도를 강조합니다. 관용적 태도요? 네, 저 사람은 사투리가 심해서 신뢰가 안 가라던가 외국에서 와서 발음이 어눌해 같은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편견인지 토론하게 하는 거죠. 와, 그건 언어 교육을 넘어선 인권 교육의 차원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더 나아가 욕설이나 혐오 표현, 편견을 유발하는 말이 한 개인의 정체성과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성찰하게 합니다. 아, 벙어리 장갑 같은 단어를 손모아 장갑으로 바꿔 부르는 움직임 같은 것들이 왜 중요한지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언어가 단순히 내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을 넘어서 나와 타인, 나와 세계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행위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이 교과정 문서를 통해 본 국어 문법 교육은 정말 제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네, 정해진 답을 찾는 훈련이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 현상을 직접 탐구하고 그 이면에 숨은 의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궁극적으로는 책임감 있는 언어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문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고정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추면서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그 변화의 미래를 예측하고 더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말이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언어는 계속해서 변하고 사회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언어 현실을 반영해서 미래 시대를 위한 국어 교육에 단 한 가지 내용을 더 추가해야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가요? 아, 어쩌면 AI 시대의 언어 윤리일 수도 있고 디지털 소통 방식의 변화일 수도 있겠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시대의 언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새로 바뀌는 한국 문학교육과정 지침서 그 일부입니다. 교육과정이라면 벌써부터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오늘 저의 목표는 시험 공부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문학을 통해서 뭘 배우고 또 뭘 경험하게 될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이해해보자는 거죠. 이건 그냥 정책 문서라기보다는요. 미래 세대의 독자를 키워내기 위한 일종의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오늘 볼 자료가 공식 교육과정 문서에서 딱 핵심만 뽑아온 건데요. 전체적인 변화의 방향을 제가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 볼게요. 그러니까 작품을 그냥 외우고 정답 찾던 거에서 벗어나서요. 문학으로 소통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에 공감하는 힘을 기르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 한 문장에 사실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와, 듣기만 해도 제가 학교 다닐 때랑은 정말 다르다는 게 확 느껴지네요. 그럼 그 변화 중에 첫 번째, 제가 자료 보면서 제일 흥미로웠던 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이제 학생들이 문항을 그냥 감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창작을 한다는 점이었어요. 보니까 운율이나 비유 같은 걸 써서 직접 글을 써보는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쵸. 특히 자신의 경험을 개성 있는 생각과 표현으로 만들어 본다.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이건 그냥 글쓰기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어떤 순간을 문학이라는 렌즈로 다시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성찰의 경험을 주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모든 학생을 뭐 시인이나 소설가로 만들겠다 이런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창작 활동의 진짜 목표는 뭘까요? 그냥 한번 해봤다 해서 그치지 않으려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목표는 그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 자체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반어법, 역설 이런 걸 개념으로만 외우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시험 끝나면 바로. 그렇죠. 근데 내가 직접 누군가를 비꼬는 반어적 표현을 써보려고 하거나 이 모순된 상황을 역설로 표현하려고 끙끙 대다 보면요. 그 문학적 장치가 가진 힘을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거죠. 수동적인 감상자에서 벗어나서 직접 쓰고 비평하면서 문학적 소통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 이게 진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문학의 소비자를 넘어서 생산자가 되어보는 경험,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변화. 이건 어쩌면 저희가 학창시절에 문학을 싫어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랑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정답 찾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작가도 몰랐을 것 같은 이 시의 주제를 막 오지선다해서 골라야 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제 그게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자료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작품 해석은 독자의 지식, 경험, 가치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종종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해석이 자유롭다는 말이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하속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잠시만요. 그건 좀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학생의 가치관에 따라서 작품을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시험 채점은 어떻게 하죠? 학교에서 좀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교육 과정에서 근거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아, 근거요? 네. 내 해석이 타당하려면 반드시 작품 안의 내용이나 표현 같은 걸 근거로 대야 합니다. 혹은 작품이 쓰인 시대적 배경 같은 작품 밖의 맥락도 근거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근거 없이 그냥 내 느낌이 그렇다고만 하는 건 타당한 해석이 아니라 오독, 즉 잘못 읽는 거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상의 자유는 주되 그 상상에 대한 책임, 즉 논리적인 근거를 댈 의무도 같이 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해석을 다른 친구들 해석이랑 비교하고 토론하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까지 포함이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만의 시각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고 다른 의견을 듣는 비평 능력을 기르게 되는 거죠. 와, 정답 없는 문제에 대해 근거를 들어 토론하는 훈련. 이게 또 민주사회 시민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기도 하고요. 문학 수업이 정말 생각하는 힘 자체를 길러주는 시간이 되겠네요. 아까 해석의 근거를 작품 밖,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도 찾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맥락에 대한 얘기가 세 번째 변화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연결이 자연스럽네요. 예전에는 작품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만 좀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작품을 둘러싼 더 넓은 세상을 함께 읽어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문학 작품도 뭐 진공 상태에서 태어나진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 편의 시가 그 시대의 아픔을 어떻게 담았는지, 또 어떤 소설이 어떤 문학사적인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 이런 걸 알게 되면 작품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고 입체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돼요. 문학사라고 하면 왠지 연도 외우고 작가랑 작품 이름 막 줄줄이 외워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땐 윤동주의 서시 배우면 무조건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고뇌 이렇게 외워야 했어요. 이런 암기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닐까요? 아, 그 점. 그게 바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우려하실 만한 부분이겠네요. 다행히 교육과정 지침서에서도 바로 그 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연표 중심의 암기형 지식교육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문구가 아예 딱 명시되어 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역사를 위한 역사가 아니라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문학사를 강조하는 거죠. 또 주제나 형식이 비슷한 다른 작품들이랑 비교하면서 감상하게 해서 작품들 간의 연결고리를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나무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면서도 동시에 숲 전체의 모습을 보는 능력을 기르려는 거네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변화인데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고 좀 감동적인 변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건데요. 문학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공동체의 문제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목표가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새 교육과정의 지향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문학이 더 이상 개인의 어떤 교양이나 즐거움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자료에 몇 가지 좋은 예시가 나와요. 첫째, 학생들은 작품 속 인물의 다양한 삶을 간접 체험하면서 나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폭을 넓히게 되죠. 네. 그래서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같은 거대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셋째, 사회적 차별이나 불평등 문제를 다룬 작품을 같이 읽고 토론하면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는 내용도 있어요. 와, 문학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공감을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특히 인상 깊었던 지점은 교실 안에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부분이었어요. 오히려 그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를 다른 학생들한테 소개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만들라고 권장하고 있죠. 아,
문학교육이 교실 안의 다양성을 끌어안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오늘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새로운 문학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직접 창작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고 하나의 정답을 찾던 것에서 근거 있는 나만의 해석을 만들어 가고요. 또 작품 자체에만 갇혀있던 시야를 넓혀서 그 작품을 둘러싼 사회와 역사라는 더 큰 그림을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즐거움을 넘어서 타인에게 공감하고 공동체의 문제에 참여하기 위한 도구로 문학을 바라보게 됐네요. 네, 이 모든 변화가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네, 궁극적으로 문학교육이 더 사려 깊고 더 비판적이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오늘 살펴본 자료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문학 작품은 새로운 독자와 새로운 시대를 만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읽었던 수많은 고전 작품 중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작품이 2024년을 살아가는 요즘 학생들의 현실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전혀 새롭고 어쩌면 더 시급한 의미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개정 교육과정 미디어 영역 문서입니다. 솔직히 저 이거 처음 딱 봤을 때 좀 딱딱한 교육 문서겠구나 싶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름부터가 약간 좀 네. 그런데 이걸 한 장 한 장 넘겨보니까 이건 단순히 학생들만을 위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뭐랄까 일종의 미디어 생존 가이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서에 숨겨진 보석 같은 통찰들을 함께 캐내보려고 합니다. 미래 세대는 미디어를 어떻게 배우는지, 또 우리는 거기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이 바로 미디어 교육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신문 잘 읽고 뉴스 비판적으로 보는 법, 뭐 이 정도가 목표였다면 네, 맞아요. 이제는 미디어를 읽는 걸 넘어서요. 그 의도를 파악하고 심지어 책임감 있게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만드는 것까지요? 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어떤 미디어를 소비하고 또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가장 기초적인 단계,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부터가 벌써 예전과는 확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TV랑 신문 비교하는 시기였다면 요즘 아이들은 개인 인터넷 방송, 그러니까 유튜버나 스트리머들 방송이요? 네, 그런 방송이란 기존 방송을 비교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서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접하는 미디어 현실을 교실로 그대로 가져온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유튜브는 재밌고 뉴스는 딱딱해 이런 수준의 비교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왜 개인 방송은 더 자극적이고 소통이 활발한지 또 공적인 방송은 왜 어느 정도의 격식과 규제를 지켜야 하는지 그 특성과 사회적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을 쓰느냐에 따라서 소통의 규칙 자체가 달라진다는 걸 이걸 몸으로 느끼게 하는 거군요. 문서에 나온 다른 예시를 보니까 확 와닿던데요. 우리가 보통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글 쓸 때랑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 쓸 때랑은 마음가짐부터 다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친구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는 온갖 밈이랑 농담을 던지다가도 그렇죠. 교수님께 이메일 쓸 때는 갑자기 근엄하고 진지해지죠. 맞아요. 그게 바로 맥락을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온라인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공간이 가진 성격, 즉 맥락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언어와 태도를 사용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게 뭐랄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온라인 공간이 거실인지 아니면 광장인지 혹은 회의실인지 이걸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네요. 자, 이렇게 공간의 규칙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 공간에 떠다니는 정보들을 제대로 꿰뚫어보는 훈련이겠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미디어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편집되고 재현된 현실이라는 걸 가르친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바로 프레임을 읽는 법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광고를 분석하는 활동이에요. 아, 광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청량음료 광고는 왜 항상 파란 하늘 아래서 젊고 활기찬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만 보여줄까요?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그 광고는 이 음료를 마시면 당신도 저렇게 행복하고 활기차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젊음, 활기, 행복 이런 이미지만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 외의 현실, 예를 들면 뭐 그 음료의 높은 당 함량 같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배제한 거고요.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우리는 광고를 보면서 그냥 제품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 짜인 어떤 환상을 소비하고 있는 거군요. 근데 이런 분석이 광고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뉴스나 다큐멘터리 같은 정보성 콘텐츠는 훨씬 더 교묘할 수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바로 공정성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죠. 공적성?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실 확인, 팩트 체크를 넘어선 의도 확인, 인텐 체크입니다. 의도 확인요? 사실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신문 기사가 새로 출시된 전기차의 뛰어난 성능을 다뤘다고 해보죠. 기사에 나온 배터리 성능, 주행거리 이런 정보들은 전부 다 사실일 수 있어요. 네. 사실 확인은 여기서 끝납니다. 아, 하지만 의도 확인은 질문을 더 던지는 거죠. 근데 왜 하필 경쟁사가 신차를 발표한 바로 그 주에 이 기사가 나왔을까? 혹시 이거 자동차 회사로부터 협찬받은 거 아닐까? 이 기사로 제일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정보의 배경과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와. 말하자면 체스판의 말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체스판 전체의 판도를 읽으려는 시도죠. 와.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사실 저는 그게 좀 걱정되기도 해요. 모든 것에 의도를 의심하라고 가르치면 아이들이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거나 심하면 음모론에 빠질 위험은 없을까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건강한 회의주의랑 냉소주의는 정말 한 끗 차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도 그 선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조건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훈련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요. 아, 균형. 네. 예를 들어 어떤 사회적 갈등에 대해 다룰 때 양쪽 입장을 충분히 다루고 있는지, 혹시 한쪽 주장만 과도하게 반복하거나 감정적인 언어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따져보게 합니다. 이건 냉소주의가 아니라 정보의 편식을 막고 건강한 식단을 짜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아요. 정보의 편식을 막는다. 네,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한 훈련인 거죠. 와, 정말 좋은 비유네요. 자, 이렇게 미디어를 해부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길렀다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직접 만들어보는 단계로 넘어가겠군요. 근데 여기서도 그냥 영상 편집 기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컨텐츠를 만들고 유포할 수 있는 그런 1인 미디어 시대니까요. 그렇죠. 그만큼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책임이 중요해졌죠. 교육 과정에서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통해 이걸 가르칩니다. 하나는 복합 양식성이고 다른 하나는 항존성이에요. 단어는 좀 어려운데 풀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더라고요. 복합 양식성은 영상 하나를 만들더라도 글, 이미지, 소리, 음악 같은 여러 요소가 어떻게 어우러져서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이해하는 거고, 제가 진짜 무릎을 탁 쳤던 건 항존성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아, 항존성. 네, 한번 인터넷에 올린 건 영원히 박제된다는 그 디지털 발자국 이야기잖아요. 네. 사실 이건 어른들도 종종 잊어버리는 좀 무서운 진실이죠.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가끔 2000년대 초반에 싸이월드에 썼던 그 허세 가득한 글들이 아직도 어딘가에 또 돌고 있을까 봐 등골이 오싹할 때가 있거든요. 다들 그런 거 하나쯤은 있죠. 지금 아이들에게 인터넷은 당신이 쓴 글을 절대 잊지 않는다. 이걸 처음부터 가르치는 건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끝. 이게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가르쳐요. 아, 내가 올린 게시물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피고, 만약 오해가 있다면 해명하고, 잘못된 정보였다면 수정하는 과정까지. 이걸 전부 소통의 일부로 보는 거죠. 그거 제가 지난번에 소통 AS 같다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이네요. 네, 맞아요. 한번 뱉은 말이나 만든 콘텐츠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사후 관리까지 하는 태도.
네, 소통 AS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합니다. 자신의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그 표현이 타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는 성숙한 시민을 길러내는 게 목표인 거죠. 그리고 이런 교육은 고등학교에 가면 더욱 심화됩니다. 더 심하대요. 네, 단순한 콘텐츠 제작자를 넘어서 사회적 의제를 다룬 영화나 뉴스를 보고 자신만의 관점이 담긴 매체 비평 자료를 직접 만들어 보게 하거든요. 즉, 미디어 소비자를 넘어 비평가로 여론 형성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겁니다. 와, 오늘 이 교육과정 문서를 쭉 훑어보니까 정말 하나의 잘 짜인 성장 서사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디어가 만들어진 공간의 규칙을 이해하고 그 안에 정보들이 가진 의도를 꿰뚫어 본 뒤에 마지막으로 책임감을 갖고 나만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학교 교육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맞습니다. 결국 미디어의 이면을 읽고 숨은 의도를 파악하며 책임감 있게 소통하는 능력이야말로 앞으로의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가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청취자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미래 세대가 어떤 분석의 틀을 가지고 미디어를 보도록 교육받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을 받지 않은 우리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마주하는 뉴스, 무심코 넘기는 소셜미디어 피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광고를 지금껏 어떤 눈으로 봐왔을까요? 아, 오늘부터 딱 하루면 당신이 마주하는 미디어 하나를 붙잡고 이 질문들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걸 만든 사람은 누구지? 왜 하필 지금 나에게 이걸 보여주는 걸까? 그리고 이걸 보고 내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하길 원하는 걸까? 하고 말이죠. 아마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그 정보 너머의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